23년 전 잃어버린 딸의 팔찌. 왜 하필 새로 온 가사도우미의 손목에 걸려 있던 걸까요? 그게 왜 거기에? 제게 7위 그룹 회장 한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에 젊은 여자 서지안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별꽃 무늬 은팔찌. 그것은 분명 23년 전 5살 딸에게 직접 만들어준 그 팔찌였습니다. 회장님,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보는 여자.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찬 팔찌가 왜 이 남자를 이토록 충격에 빠뜨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딸을 잃은 그날 이후 짝인 목걸이만 금고에 보관한 채 23년을 악몽 속에서 살아온 남자.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28살 여자. 떨리는 손으로 묻는 회장에게 돌아온 대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23년간 감춰져 왔던 그날의 진실. 유괴인가, 구조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세상에 폭로되면서 두 사람을 휩쓸어가는 잔인한 운명의 소용돌이. 과연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위로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3시 한태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작은 손이 그의 손가락을 놓치는 순간 5살 딸아이의 목소리가 아빠를 외치다 빗소리에 묻혀버리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은 그의 손에서 식은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감에 한동안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3년이 지났건만 그날의 기억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침실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한태석은 그 빛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동구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저택은 제게 7위 한성그룹 회장의 위상에 걸맞게 웅장했습니다. 대지 3,000평에 건평만 500평이 넘는 이 저택에는 15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공간을 채우는 건 오직 침묵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거실로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대리석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벽난로 위에 놓인 은빛 액자 속 사진. 5살 딸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바라보는 게 그의 새벽 일과였습니다. 작고 하얀 손으로 아빠의 넥타이를 붙잡고 별 모양 머리핀을 꽂고 깔깔거리던 그 아이. 지원아. 한태석의 목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주치의 김 원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목요일 꼭 병원에 들르셔야 합니다. 지난번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부정맥이 심해지고 있다는 건 한태석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끔 가슴이 쥐어짜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식은땀이 났고 회의 중에도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한태석은 VIP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1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한태석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부정맥이 심해졌고 심근경색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김 원장이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의 스트레스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 트라우마가 회장님의 심장을 죽이고 있어요. 한태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심장이 먼저 죽든 제 영혼이 먼저 죽든 무슨 상관입니까? 전 이미 23년 전에 죽었어요. 병원을 나와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운전기사 최 기사가 백미러로 회장의 얼굴을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의 회장 상태를. 오후 회의는 늘 그랬듯 냉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태석은 한성그룹의 수장이었고 직원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3분기 실적 보고 시작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료를 넘겼습니다. 투자건, 인수합병 검토, 인사 문제, 모든 게 기계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문이 열리며 여동생 한미정이 들어왔을 때 한태석은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읽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오빠, 회의 중인 줄 몰랐네. 그런데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한태석은 알았습니다. 미정이 자신의 심장 질환 소식을 이미 듣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정보망은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이 사진들과의 은밀한 접촉, 주요 임원들에 대한 회유. 한태석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회의 계속하죠. 미정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 미소가 한태석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한태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장실에서의 냉철함은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사박 실장이 인사를 건넸지만 대답조차 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서재 책장 뒤편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0-7-1-5 지원이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가죽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 수첩을 꺼내 펼치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2년 7월 15일 폭우 한강 둔치 오후 6시 47분 지원이 손을 놓침. 나의 잘못, 나의 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지원이가 끄적인 낙서들이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아빠 사랑해라고 쓴 문장. 해바라기 그림, 별 그림. 한태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지원아. 제게 7위 그룹의 회장이고 뭐고 이 순간만큼은 그는 그저 딸을 잃은 무능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도 사라진 딸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비였습니다. 비만 오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3년 전 그날처럼 빗소리 속에서 지원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 아빠. 한태석은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은 그의 슬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서지안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일어나 할머니 서복임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82의 할머니는 작은 몸을 웅크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기침 소리가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에도 한참을 기침하시다 겨우 잠드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녀올게요. 속삭이듯 인사를 남기고 지아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망원동 전통시장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지안의 발걸음은 익숙하고 빨랐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상인들이 좌판을 펼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왔니? 할머니는 옆가게 생선 장사 김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먼저 나왔어요. 할머니는 좀 쉬시라고요. 사실은 쉬시는 게 아니라 쉬셔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지난주부터 할머니의 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을 헐떡이셨고 식사량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아는 능숙하게 채소를 진열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가지. 어제 경매장에서 직접 고른 신선한 채소들이었습니다. 경매장에서 지아는 눈 밝은 처자로 유명했습니다. 한눈에 좋은 물건을 골라내는 솜씨가 남달랐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상추 한 단에 3,000원이에요. 오늘 아침에 직접 고른 거라 싱싱해요. 손님을 대하는 지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 뒤에 숨겨진 걱정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전 11시쯤 할머니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쉬시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못 있겠더라. 내가 좀 도와야지.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색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앉자마자 연신 기침을 했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이번엔 진짜예요. 아이 괜찮다니까. 돈이 어디 있다고 병원을 가니. 이 돈이면 우리 지안이가 한 달은 더 버틸 수 있는데. 지안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8살 다른 또래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거나 결혼 준비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지안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안은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안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비 오는 날 시장 골목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데려왔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도 생일도 부모도 모르는 아이. 할머니는 그런 지안을 딸처럼 키웠습니다. 오후 2시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지안의 비명에 주변 상인들이 달려왔습니다. 119가 도착하고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지안은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눈 떠요. 제발이요.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렴이 상당히 진행됐고 심장도 약해져 있어요.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최소 2주 입원에 각종 검사 비용까지 합치면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500만 원. 지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120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침대 옆에 앉아있던 지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안 씨 맞으시죠? 저는 한성그룹 비서실장 박무진이라고 합니다. 생소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장 상인회장님께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장님 댁에 입주 가사 도우미가 필요한데 지안 씨를 추천하시더라고요.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지안은 말없이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급여는 월 400만 원이고 식사와 숙소는 제공됩니다. 의료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400만 원.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혹시 어려운 상황이시면 성급도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안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벌집 가사 도우미. 평생 시장에서만 살았던 자신이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듣는 순간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돈 벌어 올게요. 꼭 낫게 해드릴게요. 지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무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그 일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출근하면 되나요? 검은색 세단이 성동구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서지아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끝나고 높은 담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택의 규모에 지안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 박무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안의 눈앞에 펼쳐진 건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정원, 분수대, 그리고 유럽 고성을 연상시키는 하얀 저택. 시장 좌판에서 평생을 살았던 지안에게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박무진의 안내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집사, 요리사, 정원사, 청소 담당.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서지안 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무진의 소개에 직원들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마음은 달라 보였습니다. 특히 집사 박 실장의 눈빛은 차갑기까지 했습니다. 시장 출신이라던데 여기 생활에 적응이나 할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 위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한태석이었습니다. 지안은 처음 본 그의 모습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매는 카리스마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지안 씨입니다. 한태석이 지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멈췄습니다.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안의 눈빛, 맑고 담담한 그 눈빛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본 게 아니라 그리워했던 눈빛이었습니다. 한태석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안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마저 낯익었습니다. 네, 잘 왔습니다. 박 실장, 방 안내해 주세요. 한태석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서재로 올라가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왜 저렇게 눈빛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지? 지안에게 배정된 방은 2층 동쪽 끝이었습니다. 작다고 했지만 시장 원룸보다 2배는 넓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할머니. 지아는 창가에 서서 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첫 급여로 입원비를 내고 좋은 약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생각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잘할 수 있어. 할머니를 위해서. 다음 날부터 지안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기상. 회장님 식사 준비 보조. 저택 청소. 빨래. 정리정돈.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안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시장에서 배운 부지런함과 눈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꼼꼼하네. 요리사 김 주방장이 지안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지안의 성실함에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안은 저택의 구조와 규칙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회장님은 새벽에 일어나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전 8시에 식사를 하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대부분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한태석은 지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지안이 청소하는 모습, 정원을 거니는 모습,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그녀의 작은 습관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과를 껍질째 먹는 모습, 생각에 잠길 때 왼손 검지로 턱을 괴는 버릇, 뜨거운 차를 조심스럽게 불어 마시는 모습, 전부 지원이와 똑같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한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자꾸 속삭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안이 정원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소매를 걷어올린 그녀의 손목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은빛 팔찌였습니다. 서재 창가에 서 있던 한태석의 눈이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별꽃무늬, 작은 별 5개가 꽃잎처럼 모여있는 디자인. 23년 전 한태석이 5살 딸 지원이의 생일에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준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그럴 리가. 한태석은 뛰다시피 서재 금고로 달려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마구 떨렸습니다. 금고 깊숙한 곳,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그의 숨이 멎었습니다. 은빛 목걸이, 별꽃 무늬, 팔찌와 짝을 이루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한태석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지안이 여전히 빨래를 널고 있었고 그녀의 손목에서 팔찌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에 든 목걸이가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한태석은 주저앉았습니다.
23년 동안 꿈에서만 찾던 딸이 지금 자신의 집 정원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조사해야 해. 신중하게. 한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박 실장, 잠깐 올라오세요. 한태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박무진이 서재로 들어서자 한태석은 창문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서지연. 그 아이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박무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과거 기록, 특히 어린 시절 기록을 중점적으로 찾아보세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학교는 어디를 다녔는지. 최대한 빠르게요. 알겠습니다. 박무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그는 알았습니다. 회장의 이런 톤은 뭔가 중대한 일이 있을 때뿐이라는 걸. 사흘 후 박무진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서재로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뭐가? 서지안, 초등학교 입학 이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출생신고 기록도, 병원 기록도, 어린이집 기록도 없어요. 마치 8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한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초등학교는 망원초등학교를 다녔고 주민등록상 보호자는 서복임.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복임 씨도 지안 씨와 법적 친족 관계가 아닙니다. 친권자도 후견인도 아닌 그냥 보호자로만 등록되어 있어요. 더 조사해 주세요. 서복임 씨에 대해서도. 그날부터 한태석은 지안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요리사가 준비한 과일 접시에 사과가 있었습니다. 지안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우며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껍질째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한태석은 멈췄습니다. 지원이도 그랬습니다. 껍질째 먹는 게 더 맛있다며 빨간 사과를 통째로 들고 아삭아삭 베어 먹던 모습. 지안 씨, 사과 깎아드릴까요? 집사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저 껍질째 먹는 게 더 좋아요.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태석은 일부러 간식으로 군고구마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지안이 부엌에 들어왔을 때 김 주방장이 말했습니다. 지안 씨, 고구마 하나 드세요. 방금 쪘어요. 감사합니다. 지안은 뜨거운 고구마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후후 불지도 않고 뜨거운 걸 참으며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한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원이도 그랬습니다. 아빠, 뜨거운 게 더 맛있어요. 라며 호호거리던 모습. 며칠 후 한태석은 지안의 또 다른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안이 정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긴 지안은 자연스럽게 왼손 검지로 턱을 괴었습니다. 한태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원이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금고 속 사진들. 생각에 잠긴 5살 지원이가 똑같은 자세로 턱을 괴고 있던 사진.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날 밤
한태석은 서재에서 옛날 음악 파일을 찾았습니다. 지원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직접 작곡한 건 아니었지만 아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매일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한태석은 서재 문을 살짝 열어둔 채 낮은 볼륨으로 자장가를 틀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지안이 멈췄습니다. 그 멜로디를 들은 순간 가슴 한쪽이 찡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지아는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내가 왜 이 노래를 알지? 서재 안에서 한태석은 지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신과 지원이 뿐이었습니다. 지원아, 내가 맞구나. 한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박무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야 합니다. 김 원장님께 부탁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비밀리에 DNA 검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태석은 지안의 방 앞에 섰습니다. 지안이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세면대에 놓인 칫솔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용서해라, 지안아. 아니, 지원아. 일주일 후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한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박무진도 함께 있었지만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한태석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친자 확률 99.9%.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태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3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지원아, 내 딸, 찾았구나. 아빠가 드디어 찾았어. 오열했습니다. 제게 7위 그룹의 회장이 바닥에 엎드려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박무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 내 딸이에요. 내 지원이가 살아있었어요. 23년 동안 내 곁에 온 거예요. 한태석은 한참을 울다가 결과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어떻게 진실을 전해야 하지? 놀라서 도망갈까봐,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한태석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지안이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실을 전해야 해. 한태석은 매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지안 씨, 사실은 당신이 제 딸입니다라고 갑자기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진실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태석은 조심스럽게 지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안 씨,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네. 아,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아닙니다. 함께 마시고 싶어서요. 지안은 당황스러웠지만 회장과 함께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은 있으신가요? 한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 계세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친할머니신가요? 지안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다고만 들었어요. 친부모는 누군지 모르고요. 한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가족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한미정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사무실에서 사설탐정 최 실장을 만났습니다. 서지안이라는 여자 샅샅이 조사하세요. 오빠가 왜 저 여자한테만 관심을 보이는지 알아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최 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지안 초등학교 입학 이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할머니 서복임과도 법적 친족 관계가 아닙니다. 미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계속하세요. 더 파보니 서지안의 나이가 28살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실종된 따님도 미정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설마 저 여자가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만약 지안이 정말 한태석의 딸이라면 경영권 싸움은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미정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서복임 할머니를 압박하세요. 진실을 토해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흘 후 병원 복도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복임은 병상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나아진 상태였지만 여전히 쇠약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복임 씨 맞으시죠? 누구십니까? 최 실장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서지안 씨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특히 어떻게 데려오게 되셨는지 말이죠. 복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지안이는 내 손녀. 거짓말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시잖아요. 28년 전 폭우 속에서 아이를 데려오셨죠? 한강 둔치에서요. 복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박수 모니터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아, 어떻게? 한성그룹 회장님의 따님이 실종된 날이 정확히 28년 전입니다. 그 아이를 유괴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복임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폭우가 쏟아졌어요. 한강 둔치를 지나가는데 작은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복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그 아이를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았어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아이가 너무 두려워하고 제 손을 놓지 않아서 그래서 최 실장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집으로 데려와서 며칠 돌봤어요. 뉴스에서 실종 신고가 났지만 이미 정이 들어버렸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복임은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미정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귀한 증언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미정은 차갑게 웃으며 최 실장에게서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네요. 유괴범의 자백까지 받았으니 유괴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구한 거예요. 복임이 소리쳤지만 그 순간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복임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미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손에 든 녹음기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유명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종 하나 드릴까요? 한성그룹 회장의 실종된 딸이 28년 만에 나타났답니다. 그것도 유괴범의 손에서 자라서요. 일주일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실종 딸 28년 만에 발견. 충격적 성장 배경. 미정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제 혼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경영권을 차지할 것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복임은 위독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지안을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태석의 저택에는 긴급 임시 이사회 소집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성그룹 한태석 회장의 실종된 딸이 28년 만에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딸이 시장 상인의 손에서 자랐다는 사실인데요. 저택 거실에서 뉴스를 보던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아는 복도를 지나가다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무슨...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 기자들이었습니다. 서지안 씨 맞으시죠? 유괴 사건에 대해 한 말씀. 지아는 전화를 끊었지만 곧바로 또 울렸습니다. 그때 한미정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성그룹 이사 한미정입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정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28년 전 실종된 조카 한지원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유괴당해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현재 한태석 회장은 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이며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룹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미정은 교묘하게 한태석의 건강 문제를 부각시키며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직원들은 지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호기심 가득한 눈빛, 그리고 불편한 눈빛들. 유괴범이 키웠다며. 그럼 범죄자 아닌가? 아니야, 피해자지. 근데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속삭임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울려는 휴대폰,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서복임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아는 저택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대문 앞 기자들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서지안 씨, 한 말씀만. 유괴범을 고소할 계획이신가요? 한 회장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지아는 얼굴을 가리고 다시 저택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태석은 회사에서 급히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즉시 차에 올랐습니다. 빨리 최 기사.
하지만 가슴이 조였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빨리. 저택에 도착한 한태석은 지안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안 씨, 지안아. 문이 열렸습니다. 지안의 눈은 눈물로 부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제가 정말 회장님 딸인가요? 한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넌 내 딸이야. 내 지원이야. 미안해. 이렇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 지안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이럴 리 없어요. 전 그냥 서지안이에요. 할머니 손녀고. 지안아, 할머니가 위독하대요. 병원에 가야 해요. 지안은 한태석을 밀치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한태석이 뒤따라갔습니다. 지안아, 기다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태석의 가슴에 격렬한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심장을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으윽. 한태석은 계단 중간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직원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지안이 돌아봤을 때 한태석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 빨리.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한태석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지안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지만 지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지안은 다른 차를 타고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네. 할머니가.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지안은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할머니의 모습,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작은 몸.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세요. 제발. 지안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유일한 가족, 이제 영원히 떠났습니다. 간호사가 할머니의 유품을 건넸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아, 미안해. 할미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넌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어. 한지원. 행복한 아이였을 거야. 할미가 욕심을 부린 거야. 진짜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했는데. 미안해. 하지만 할미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 너를 키운 시간이 할미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으니까. 행복해라, 우리 지안아. 편지를 읽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짐만 챙겨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새벽 기차를 타고 동해로 향했습니다. 한편 한성그룹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한태석 회장은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룹 경영은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한미정이 이사진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를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미정의 치밀한 사전 작업으로 과반이 넘는 이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미정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한성그룹이 자신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동해 바닷가. 지아는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도, 정체성도, 안정된 삶도. 지아는 무릎을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동해 바닷가의 작은 마을. 지아는 바다횟집이라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온 분이죠? 서지안이라고 했나? 식당 사장 윤 여사는 60대의 푸근한 여자였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왔어요? 서울? 네. 지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망쳐온 사람의 눈빛을 알아볼 만큼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지아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설거지, 홀서빙, 청소.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민박집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또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은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별꽃 무늬. 할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아나, 이 팔찌는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차고 있었어. 누군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는 증거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한태석이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식당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스웨터를 입고 수염이 약간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한태석이었습니다. 지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태석은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물회 하나 주세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한태석은 그녀를 보지 않는 척했습니다. 식사가 나왔고 한태석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지아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태석이 또 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식사하고 나갔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일주일째. 한태석은 매일 저녁 식당에 왔습니다. 지안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사하고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윤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분 단골 손님 되시나 본데 매일 오시네.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태석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 할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우였습니다.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전 그날도 폭우였습니다. 한태석은 문 앞에 서서 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지아는 우산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우산. 한태석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산을 받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다음 날 저녁 한태석이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어제 빌린 우산 돌려드립니다. 아니요, 그냥 쓰세요. 감사합니다. 한태석은 또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지아는 물회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여기 오세요?
한태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맛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괜찮으세요?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에요.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으니까요. 한태석은 지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냥 한 명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딸을 찾아다니는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알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한태석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모레도. 당신이 싫다고 할 때까지. 2주가 더 지났습니다. 한태석은 매일 왔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조용히 식사하고 가끔 지안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바다가 참 예쁘네요. 네. 석양이 질 때가 제일 예뻐요. 함께 볼까요? 식사 후에 지안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질녘 두 사람은 방파제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날 당신 손을 놓쳐서 28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단 3초 전화를 받느라 당신 손을 놓친 그 3초를 세상의 모든 권력과 돈을 가졌지만 당신 하나 지키지 못했어요. 한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찾지 못한 채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늘이 기회를 준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내 곁에 온 거예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절 구해주신 거예요. 알아요. 서복임 할머니께 감사드려요. 당신을 지켜주셔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미안해요. 내가 더 일찍 진실을 말했다면. 아니에요. 지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하셨대요. 저를 키운 시간이 제일 행복했다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전 서지안으로 살았어요. 28년 동안. 한지원이 누군지 몰라요. 괜찮아요. 서지안도 당신이고 한지원도 당신이에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태석이 조심스럽게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의 아버지이고 싶어요. 늦었지만 지안은 한태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한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8년을 기다린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안아. 아니, 지원아. 아니. 한태석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지안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냥 지안이요. 익숙하니까요. 그래. 우리 지안아. 두 사람은 방파제에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3년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 지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태석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빠, 먼저 할머니 묘소에 가고 싶어요. 그래야지.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망원동 공동묘지. 서복임의 작은 봉분 앞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지안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안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진짜 아빠를 찾았어요. 할머니가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할머니 덕분에 전 행복하게 자랐어요. 사랑받으며 자랐고요. 한태석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제 딸을 지켜주셔서, 키워주셔서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괜찮다고 행복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날 직원들이 현관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가씨,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집사박 실장이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처음 지안을 경계하던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안 아가씨, 방을 새로 준비했습니다. 2층 남쪽 큰 방이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원래 방이 편해요. 지안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직원들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태석이 서재로 지안을 불렀습니다. 지안아,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금고를 열고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빛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별꽃 무늬. 이건 내 팔찌와 짝이야. 내가 5살 생일 때 만들었지. 목걸이는 아빠가 갖고 팔찌는 내가 차고. 그렇게 평생 함께 하자고. 한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는 손목에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줄곧 차고 있었네요. 그래. 넌 평생 아빠를 기억하고 있었어. 한태석이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지안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팔찌와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안이 한태석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데?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실종 아동을 돕는 재단이요. 저처럼 가족을 잃어버린 아이들과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을 돕고 싶어요. 한태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름은 별꽃 희망재단이요. 아빠가 만들어준 이 팔찌처럼 희망의 별이 되고 싶어요. 한태석은 지안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구나. 석 달 후 별꽃 희망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도 왔습니다. 이번에는 악의적인 카메라가 아니라 따뜻한 응원의 카메라였습니다. 별꽃 희망재단 이사장 서지안입니다. 지안이 단상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제 정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할머니 덕분에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저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족을 찾지 못한 모든 아이들과 아이를 잃어버린 모든 부모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태석은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성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종 아동 정보를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첫 번째 아이를 가족에게 돌려보냈습니다. 12살 소년이었습니다. 5살 때 유괴당해 7년을 떠돌았던 아이. 재단의 도움으로 친부모를 찾았습니다. 상봉하는 가족을 보며 지아는 울었습니다. 한태석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 지아나. 정말 잘했어. 아빠,
우리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가 그랬으니까. 저택은 변했습니다. 거대한 식탁은 치워지고 아담한 원탁이 놓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한태석과 지안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재단에서 뭐 했어? 새로운 의뢰가 3건 들어왔어요. 그중 한 건은 희망적이에요. 그래, 우리 딸 대단한데? 직원들도 자주 합류했습니다. 김 주방장이 만든 따뜻한 요리를 함께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택은 더 이상 고독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안아, 사진 찍자. 사진요? 응. 우리 가족 사진. 정원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태석과 지안이 나란히 서서 웃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손목의 팔찌와 목의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완벽한 순간이 담겼습니다. 그날 저녁 새 가족 사진이 거실 벽난로 위에 걸렸습니다. 옆에는 28년 전 5살 지원이의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지아는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지안아. 너무 행복해서 꿈인가 싶어. 한태석이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안아.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별꽃처럼 23년의 간극은 메워졌고 상처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할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인생 지금이었습니다.